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야구 우승팀의 승리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0개 팀 중에서 1등을 하려면 10번 중에 몇 번을 이겨야 할까요? 10번 중에 8번? 7번? 올해 KBO 정규리그 우승팀의 승률은 6할 6리, 즉 60%. 10번 중에 6번만 이겼다면 1등이 됐다는 뜻입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10번 중에 10번 모두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이라면 매번 모든 예측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틀리기라도 하면 큰 비난을 가하죠. 물론 그 조언을 듣는 사람들의 이익과 손실이 갈릴 수 있으니 대중의 반응이 민감한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든 걸 맞힐 수는 없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를 3번만 맞힐 수 있다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요? 주식 역시 마찬가지 말을 했는데요. 전문가는 10번 중에 6번 맞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되 회의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전문가들의 시각을 내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출발점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 화요일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 토론하는 날이죠.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카카오, 이번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독과점, 그리고 각종 수수료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정부가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 아니냐.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죠.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받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요. 10월 기준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1,528만 명, 지난해 대비 34만 명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보험이길래 1,500만 명 넘게 가입해 있을까요? 전체 증가폭을 보면요. 4개월 연속 그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의 가입이 14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대신에 그 빈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넘어가면서 외국인 가입자 수는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해당되는 이것은 뭘까요?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나중에 혹시나 잘못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480님이 가장 빠르게 정답 보내주셨고요. 김갑수님이 콩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퀴즈 정답 확률이 0% 아니냐고 항의를 하시면서 정답을 건강보험이라고 보내주셨어. 건강보험 아닌데. 네. 정답을 다음에 꼭 맞춰주시면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새 미국 증시는 좀 혼조였고 오늘 우리 증시는 조금 상승하면서 출발하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합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올랐고요. 나스닥은 0.22% 소폭 하락했습니다. 대형지수이제 S&P 500 지수도 0.08% 약보합입니다. 아마 이번 주 뉴욕 증시 관전 포인트는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지난달 CPI 여기에다가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까지 이제 주시가 되는 한 주인데 그동안 사실 미증시가 지난주 많이 올랐던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이제 마지막 국면이다. 내년 초에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타이밍을 조금 더 이르게 빠르게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선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뭐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국채 금리가 연동돼 있고 이제 금리 또 이제 연동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만에 하나 둔화된다라는 징후가 나타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시는 호재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 위험 요인이 사실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또 재부각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예산안 미국은 이제 이 처리 시한이 9월 말이었는데 당시에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가까스로 이제 통과시켰는데 D-Day가 오는 현지 시간 17일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과연 미 의회가 17일 이전에 다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야 하는 상황인데 네. 과연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 이제 타협 잘 이뤄낼 수 있을까? 이걸 좀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하고 이번 주는 이제 소매 판매 지난달에 소매 판매 실적도 나옵니다. 미국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게 사실 소비거든요. 네. 근데 10월에는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1월 이제 넷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 심리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까지 이틀 연속 떨어졌어요. 코스피. 그래서 이제 뭐 공매도 5일 천하다. 134포인트 올랐던 이 하루의 천하가 이제 전부 다 상쇄되면서 어제까지는 떨어졌는데 지금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20포인트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2430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뭐 10포인트 네. 넘게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1.3%씩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요즘에 변동성이 하도 커져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근로시간 52시간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거렸었는데 근로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꺼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플러스 이제 연장 근로 OT 12시간 더해서 주 5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근데 당시 아이디어는 뭐였느냐. 이 52시간 주 가운데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로 하지 말고 네. 이거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하게 되면 최대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뭐 한 달짜리 제주살이도 가능하다. 라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얘기했는데 여론의 반발이 워낙 커졌습니다. 나는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고 있는데 또 일하라는 말이냐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시에 이제 정부가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대국민 이제 이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한 6천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근로자, 사업주, 일반 국민이 참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뭐냐. 연장 근로 단위 시간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대체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초기 반응 대비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라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꼽혔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냐.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면 수용 가능하다라는 게 노사 모두 60% 안팎으로 높았고요. 네. 그러면 그 한도는 어떠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선 69시간은 과하고 일주일에 60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자, 사업주 4명 가운데 3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와서 주 69시간은 과하지만 주 60시간 이내라면 괜찮다라는 이제 반응이 설문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일단 뭐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과정이 좋은데 이제 앞으로
추진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조사 결과 토대로 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일단 설문조사를 발령하게 되면 주 52시간이라는 틀은 유지를 하겠다. 다만 앞서 얘기한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유연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노사가 원한다면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니라 뭐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양대 노총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네. 민노총은 이게 정답 정해놓고 지금 꿰맞추기식 설문조사다. 나는 이제 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고 반면 한국노총도 일본 설문조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난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사회적 복귀 요청을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 배제하고 근로시간 개편을 이제 노사정 이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이제 복귀한다라고 밝혔고요. 하여튼 좀 원만한 토론들이 계속 좀 건강하게 이어지길 바라고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것도 진행이 되는데요. 할인 쿠폰 그 숙박업소에다가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할인 쿠폰을 주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용이 아니라 악용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일본 갑니다라고 하는 이제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내수 활성화 해보겠다고 사실은 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숙박 할인 쿠폰을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많이 가시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100만 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상반기 추석에서 남은 쿠폰 32만 장을 이달 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여 개 숙박시설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정부가 3만 원의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 세일 페스타가 지난달 27일부터 24일까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일부 숙박업체들이 3만 원 할인 숙박 쿠폰 비웃듯 가격을 5만 원 이상 더 올리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은 사실은 10월, 11월은 숙박업계 비수기거든요. 네. 9월 성수기보다도 요금이 2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니 1년 중 관광 수요가 가장 적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숙박 페스타의 영향으로 가격이 2배씩 뛰었다. 자 이러면 다시 찾겠습니까? 제주 가느니 일본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근데 물론 모든 숙박업소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일부예요, 극히 일부. 극히 일부의 분들이 좀 물을 흐리는 걸 텐데 정부가 내수 활성화하겠다라고 쿠폰을 쏘는데 이걸 악용을 하고 그럼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도 사실은 전국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00% 전수조사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부하고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된 만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SNS가 너무 발달돼서 이런 소문은 단지 국내에 거치지 않아요. 해외로 나가요. 금방 퍼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만 장사하고 말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부는 제보를 전제로 해서 적발된 숙박시설 쿠폰 지원금은 주지도 않고 유사행사엔 참여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지자체 역시 이게 관광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숙박업소에 대한 교육과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LPG 화물차의 보조금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톤 트럭 경유 차량은 이 대기관리 권역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택배 차량으로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됩니다. 자, 이러니까 대신에 전기차 혹은 LPG차, 친환경차가 이제 허용되니까 이걸 사야 하는데 문제는 이 보조금이 이제 LPG 화물차 신규 구입은 올해까지는 100만 원 지급하지만 내년부터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니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경유 트럭 단종하고 네.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LPG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내년부터 보조금이 끊긴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한 겁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유성환님이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요. 저는 KT 팬입니다. 우리 선수들 올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2위까지 올라와준 선수들에게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LG 팬들 진심으로 우승 축하드립니다라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야구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패자 또 응원을 해주고 또 승자는 또 패자의 손을 잡아주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여기 이제 아름다운 또 토론을 이어가 봐야죠. 건강한 토론. 원탁의 기자들 K 시간입니다. KBS의 김준범, 석민수, 이세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세 분은 요즘에 좀 택시 탈 일이 좀 있었나요? 어때요? 요즘에 택시 좀 많이 이용하십니까? 뭐 가끔 저녁에 집에 늦게 갈 때 타는데 네. 뭐 작년 같은 이제 보통 연말 되면 뭐 승차 대란, 예. 뭐 승차 거부 이런 건데 올해는 뭐 그런 거는 저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부르면 부르는 족족 다 잡히긴 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졌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네. 김준범 기자는 남양주에 사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택시들이 좋아하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멀리 가는 장거리 손님이니까. 네. 저는 제가 이제 진짜 안 잡히는 은평구 쪽에 살고 있는데 네네네. 그때 저는 안 잡히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들어가면 빈차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갈 때. 예, 여의도에서 출발했을 때. 근데 저도 요즘 안 잡히는 거는 사실은 겪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연말에 수요가 몰릴 때 어떨지 봐야겠는데 요즘은 크게는 체감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좀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좀 스스로 좀 안 타려고 하는 좀 그런 면 좀 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예. 이제 승차 거부 해결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기본 요금을 올리면서 예. 또 이제 그 택시 기사님들이 심야에 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심야 할증까지 올려서 사실 승객 입장에서는 되게 에이 걸어가지 혹은 에이 버스 타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저도 솔직히 좀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좀 요금이 부담이 되죠. 특히 그러니까, 예. 밤에 할증 붙을 때는 네. 식은땀이 나죠. 그 택시 수요 자체도 좀 줄어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예. 승차 대란이 덜하지 않나. 뭐 그렇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집계된 건 아니지만. 요금을 올리면서 택시를 더 쉽게 잡을 수 있게 되긴 했는데 근데 이용객 자체가 택시를 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는 거고요. 혹시 세 분은 택시 탈 때 어떻게 부르세요? 뭐 이렇게 예전처럼 전화로 콜택시를 부르세요? 앱을 이용하세요? 아니면 길에서 택시 올 때까지 손을 흔드세요?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 차를 잡아서 타봤어요. 택시를. 길에서? 네. 근데 이게 워낙 콜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택시 내릴 때 그 카드 찍어야 되는데 네. 그걸 깜빡하고 그냥 내릴 뻔했어요. 아, 사전에 자동될 결제한 줄 때니까. 알고 네.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결제 안 됐다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길에서 기다리면서 택시 잡는 분들 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쓸 줄 몰라서 길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좀 있어요. 오늘 그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뭐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요즘에 뭐 통신, 은행 뭐 이제 아주 강하게 비판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 카카오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택시를 딱 콕 집어서 매우 부도덕한 횡포라고 지적을 했어요. 약탈적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어느 정도이길래 약탈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근데 윤 대통령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한 얘기가 그대로 말하면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제 독점을 해서 그때는 가격을 이제 슬금슬금 올려서 받아먹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네. 일단은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언급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무슨 뭐 은행 업종, 산업에 예, 대해서 산업에 이야기하는. 대해서는 하지만 여긴 딱 회사를 찍어가지고 예, 해서 근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전에 우리 무료 사실 처음에 할 때는 무료 중계가 무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완전히 택시 승차자들이 카카오 택시를 카카오 T를 이용하지 않으면
택시를 잡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 버릴 정도로 완전히 우리의 젖어들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카카오 블루니 블랙이니 뭐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들을 붙이면서 너희가 돈벌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약탈적 가격이라고 프레임으로 비판을 한 건데 사실 약탈적 가격이라는 프레임은 미국 아마존에서 나온 개념이죠. 네. 미국의 이제 그 리나 칸이라는 현재 FTC 공정거래위원장이 네. 아마존이 굉장히 싸게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완전히 장악해 놓고 수수료를 슬금슬금 올려서 결국 다 먹는 새로운 형태의 독점이다라고 하면서 나온 개념인데 그걸 이제 차용해서 대통령이 비판을 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을 장악한 과정도 거기에 일정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무료 중개로 다 장악한 다음에 각종 뭐 프리미엄 서비스들 붙이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게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처럼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수수료가 얼만큼 과한 것이냐를 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수수료를 받는지 좀 봤더니 이게 제휴 맺은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한테 수수료로 20%를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이 네. 내고 근데 그러면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시 그 운임의 15에서 17% 정도를 그 뭐 광고나 마케팅의 명목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실질 수수료율이 3에서 5%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얼마 받느냐, 뭐 우버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은 뭐 15에서 많게는 25%까지 받는다. 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들 뭐 구글이나 애플 뭐 이런 데도 다 20-30%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네.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과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좀 항변을 또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주는 거냐. 안 그래도 기존에 전화로 가능했고 다른 앱들도 얼마든지 있었고 한데 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면서 장악을 한 게 과연 혁신을 준 것이 맞느냐, 혁신의 순 기능을 준 것이 맞느냐라는 또 반문도 나오죠. 그 성민수 혁신이 기자. 있었으면 분명히 이게 편해진 건 사실이죠. 그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혁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경쟁자를 따돌리려고 그 플랫폼의 사실 본성적인 측면도 있어요. 플랫폼은 독과점하려고 하고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배하면 할수록 그 경쟁자를 새로운 경쟁자를 내치려고 하죠. 카카오 네. 모빌리티도 실제로 그 다른 가맹 택시들한테 그 콜이 적은 시간, 낮 시간대에 콜을 몰아줬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공정위에서 270억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윤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날 이제 공정위 발 기사를 사실 제가 썼는데 이제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콜을 차단했다. 어떤 거냐면 콜을 차단했다고요? 우버 그 우티라고 하죠. 우버 예. 택시나 아니면 그 타다 예. 이런 택시들이 길가에 보이면 카카오 기사들이 그거를 카카오 모빌리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번호판이랑 그 사진을 찍어서. 그럼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시켰다가 예. 그 차에는 콜을 안 주는 거죠. 그 우티라든지 다른 경쟁 차종에 콜을 안 준다. 네. 그러니까 중복해서 앱 서비스를 쓰는 기사님들한테 네. 좀 페널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맹 택시 사업이랑 일반 택시 사업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가맹 택시들도 카카오 모빌리티에 그 카카오티 일반 호출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모든 택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타사 가맹 택시들을 거기에서 배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택시가 이중 구조로 돼 있죠 일종의. 그러니까 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카카오로 잡았는데 어떤 택시는 겉에 카카오라고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네, 써져 그런 있고. 택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택시가 있는데 카카오로 이제 둘러쳐져 있는 게 일종의 보면은 직속 택시죠. 그러니까 막 카카오라는 캐릭터가 그려져 맞습니다. 있는 택시요. 네, 그 위에 그 가세도 등에도 카카오로 써져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직속 택시죠. 그래서 카카오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한 가맹 택시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카카오의 전용 콜을 더 많이 이제 배정받게 계약이 돼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 비용도 주는 거고 택시들이 카카오에 그게 아니라 일반 택시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배회 영업도 하면서 콜이 들어오면 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받고 이제 이런 구조인데 사실 아까 뭐 혁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걸 혁신이라고 하느냐라고 뭐 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석 기자 말처럼 분명히 혁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때문에 뭐 아니면 뭐 플랫폼 때문에 우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택시를 집에서 불러가지고 아 이게 5분 뒤에 온다, 7분 뒤에 온다를 예측해서 내가 승차 지점으로 지정한 곳에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분명히 편리해진 지점이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산업의 본질적 특성상 이 독점이 매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강한 비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도 그 지점을 이제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80님이 저희 어머님도 비 오는 날 1시간 동안 택시 잡다가 도저히 안 잡혀서 친구의 자녀를 통해서 카카오 택시 부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어르신용 그 은행 ATM 화면이나 앱도 별도로 있는데 부디 국민 택시 앱인 카카오 택시도 노인 친화용 간단 메뉴도 추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에 종속되어 있고 이제 카카오티 어플이 없으면 정말 택시를 타기 힘든 이런 시장 상황까지 와 있으니 그래서 또 이게 한편에서는 독과점 규제 또 한편에서는 이 민간 기업인데 왜 민간 기업 하나를 타겟팅을 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도 좀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생각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사실상 독점 구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독과점 구조를 카카오와 함께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이 경쟁을 차단했는가? 어찌 보면 승차 공유 서비스들을 제한시켜버린 게 사실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면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타다 서비스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누구나 공유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카카오 택시의 제국이 되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지 않을까요? 워낙에 그 카카오 플랫폼이 가지는 영향이 막대하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왠지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독과점 상황은 조금은 덜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타다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허용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렇죠. 택시 면허를 우리가 일일이 사들일 만큼의 결국은 그 막대한 자금 수백억 원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만 살아나가고 더 결국에는 더 독과점이 강해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환경 하에서는 카카오에 대적할 만한 또 다른 사업자가 아예 나올 수가 없을까요? 힘들 환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런 택시 사업을 하려면 우리 이세중 기자 말씀처럼 택시 면허를 사들이려는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처음에 진입할 때 일종의 기여금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돈을 좀 내놓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돈이 있는 운송 사업자가 사실상 없고 더군다나 진입 장벽을 높여버린 진입 장벽이 거죠. 높고 설사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도 수익성이 잘 나는 사업이면 뛰어들 수 있죠. 근데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금 약탈적 가격이라고 비난은 받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그 진입 장벽을 비싼 돈 내고 넘어서 들어올 유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현재 독점이 되는데 이 독점을 어떻게 깰 것이냐. 정부가 깰 수는 없잖아요. 경쟁 기업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기여금이라든지 택시 면허를 사야 하는 의무라든지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춰주면서 차별적 혜택을 주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인터넷 뱅킹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은 기존 은행보다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차별적 혜택을 받게 했고 너희는 신생 사업자니까 좀 편하게 해. 그렇게 하는 조치가 있지 않으면 사실 돈이 돼야 들어오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독점 사업자도 2%밖에 영업이익률을 못 남기는 상황인데 이게 참 그러니까 진단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진단은 쉽지만 해법을 찾기는 간단치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으로 그 타다를 금지하면서 그 시장의 생태계를 바꾼 거잖아요. 그 바꾼 생태계의 틈을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굉장히 잘 장악을 한 거죠. 2018년 전에 카카오는 사실 지금처럼 막 길에 다 카카오 프렌즈로 장식된 차가 다니지는 않을 정도였는데 그때 이후로 그 빈틈이 생기니까 그걸 카카오가 파고들었고 그다음에 많은 택시 회사들이 그 KM 뭐 숫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법인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카카오에 그 법인을 팔았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사실 그 기반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그 뭐 이렇게 시장에서 2위가 되는 거는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 콜을 불러주는 업체들이 사라져간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법인 택시 시장까지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네. 근데 이게 타다 금지법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때는 타다 금지법이 나름 필요하다는 그 주장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법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거는 택시나 타다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유상 운송은 똑같은데 택시는 면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만 타다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업을 하는데 누구는 규제를 받고 누구는 규제를 안 받고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겠죠. 택시가 받는 규제를 타다도 받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 타다가 규제 없이 영업하는 것처럼 택시도 규제를 다 풀어줘 버리면 돼요. 면허도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다 해라. 네. 우버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때 정부는 그렇게 다 풀어져 버리는 거를 선택하지 않고 타다도 택시처럼 규제를 받게 만드니까 타다라는 기업을 손들고 나가버린 거고 네. 그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력과 자본력이 되는 카카오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다 이제 장악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지나간 과거고 이제 그러면 이 장악을 어떻게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의 점유율이 한 95% 정도 되던데 네. 그거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진짜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미국처럼 기업 분할 명령을 내릴 건지 뭐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참. 네. 규제의 역설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항에 내려서 혹은 서울역에 내려서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 IT 강국 코리아에서 우버가 안 된다고요? 그랩 앱이 불법이라고요? 다들 거기서 놀라는 건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네. 줄 쫙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근데 또 이게 우버나 그랩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을 하면 지금 독과점 구조를 깨버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지금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도 그럼 여러분도 우버나 그랩처럼 승차 공유하시면서 운행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차를 끌고 나와서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무한 경쟁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해법이. 예. 일단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물론 이제 카카오가 안팎으로 다 문매를 막고 있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마저도 뭔가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택시 업계도 좀 만났다고 하죠. 근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 김범수 창업자가 예. 회의에서 밝힌 건 앞으로는 그 납작 몸을 좀 엎드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염도 깎았더라고요. 네. 거의 수의장. 20여 년 만이라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은 것도 감지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또 수위가 높은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분명 개편이 있고 일단 현재 그 3에서 5%가 실제 수수료라고 했는데 네. 이걸 3% 아래로 낮추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수수료 개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 이 카카오가 가진 문제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독과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카카오 택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택시한테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이렇게 낮추면은 결국에는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카카오로 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을 거거든요. 결국은 이 막대한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랬을 때는 이 독과점 상황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수료를 더 낮아질 경우에는. 이게 원점 재검토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수수료 인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네. 민감하니까요. 네. 결국 이제 지금 아까 뭐 줬다가 돌려받는 방식이지만 결론적으로 카카오가 그 택시 요금 10,000원이면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3%에서 5% 정도를 수수료율로 받고 있는데 네. 몇 퍼센트가 적정 수수료냐 이거 참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또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도 영원히 계속 꾸준히 낮아지는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제 수수료, 그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처우 뭐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식으로 정부가 끌고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세준 기자 말씀처럼 역설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른 우티나 이런 후발 주자들은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해줘야 다른 택시 기사들을 영업망으로 끌어들일 수 그렇죠. 있는데 그건 자본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러면은 더 싼 주는 카카오티로 더 많이 독점이 될 텐데 이거는 결국은 같은 얘기로 돌아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수수료를 이상한, 낮추면 논점이에요. 당장 이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택시 법인에게는 좋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 구조가 더 강화될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수수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까지 우리가 같이 논의를 좀 해야만 하는 걸 테고요. 또 최근에 잠깐 또 이야기가 뭐랑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카카오가 그러면 이 모빌리티 사업부를 매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좀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성민 작년 기자. 7월에 이제 MBK 파트너스라는 그 사모펀드 PF에 매각을 하려다가
그 카카오 내부에서 반대가 워낙 많았죠. 카카오 모빌리티 내부에서 그 카카오 택시를 어떻게 버리냐라고 해서 그게 없던 일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성이 별로 좋지 않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업성이 별로 좋지 않은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정부에 관계없이. 그럼 이런 리스크 있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느냐. 제가 그 회사 CEO면 좀 빨리 팔아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팔기도 쉽지 않은 게, 팔려면 살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표적이 됐고 이렇게 규제가 많고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데 어느 자본이 들어와서 살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을 접겠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거기도 나름 고용이 있을 테니까. 현실적으로는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사회적 좀 비난이 약해지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화제가 커지면 이제 비난을 좀 피해가고 뉴스를 좀 피해가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예측이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게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된다면 또 기업 경영 스타일이 또 다를 수 있죠. 지금은 뭐 창업주라든지 뭐 CEO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 사모펀드라는 자본이 대주주가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더 냉정하게, 예,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을 따지겠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근본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은 또 답이 나오질 않아서 저희도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709 하나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아버지께서 운전하고 계시는지요. 그 독감에 걸려서 열흘 정도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보통 하루에 20번 이상 콜을 줬었는데 지금은 5번 남짓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다가 나오면, 운행이 많지 않았으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콜도 뭐 늘려주고 줄여주고 일종의 그런 또 알고리즘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그 밑에서 종속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택시라도 좀 잘 잡히고 우리가 좀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4글자 정답입니다. 4글자.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계약이 만료됐을 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내국인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보험을 든 근로자 3명 중에 1명 이상은 외국인이었다네요. 일자리가 그렇게 대체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히 외국인이 대체하는 분야가 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90%나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규로 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 이건 과연 어떤 보험일까요? 우리나라 국민 1,5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기도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공매도가 지난 주말에 한시적 금지 조치 발표가 됐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여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이어서 또 하나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대주주 양도세,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인데요. 요걸 좀 먼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현재 소득세법을 보면은 네, 이세준 기자. 그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그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뭐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대주주라고 그래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3억 원 초과는 25%까지 내야 되는데, 이 대주주의 요건 10억 원의 기준을 정부가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말로는 50억 원이 거론된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원래 정부가 작년에 이 세제 개편안 제출하면서 이 10억 원 기준을 100억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당시 야당 반대로 일단 내년까지는 유지하자 이렇게 합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다시 재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의 대원칙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네. 기본적으로 기부태고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은 그게 지금까지 예외로 돼 있었죠. 일정 부분이. 우리가 주식 하신 분들 알겠지만 주식은 거래세를 내고요. 네. 거래하다가 그다음에 배당 받을 때는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얻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를 해왔고 대주주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왔는데 그 대주주를 예전에 대주주 기준이 처음에 이게 이 제도가 생긴 게 2000년이라고 돼 있던데 연역을 찾아보니까 네.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만 대주주로 보다가 쭉 내려왔어요. 이제 10억 원 이상만 가지면 대주주로 보기까지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거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 대주주의 기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하. 우리는 오히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식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시가총액은 커지는데 대주주의 기준을 낮춰오니까 점점 대주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많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낮춰온 이유는 이제 부자들이 돈을 더 내라 부자 증세 측면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대선 때 한 줄짜리 공약 있었잖아요. 뭐 여성가족부 폐지. 그 중에 하나가 주식 양도세 폐지가 네.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걸었었고 예. 당선됐으니까 당연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이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10억 원으로 내년까지 유지하자라고 협의가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군부를 떼면서 이번에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기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이 양도세, 주식 양도세를 왜 완화해야 하는지 이거 표현이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높인다라는 표현 가지고 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10억 원 이상 한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로 묶입니다. 이 표현을 뭐 한 20억, 50억, 100억 뭐 정부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좀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어떤 언론은 강화라고 표현을 쓰고 어떤 표현은 또 완화라고 숫자가 써요.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예. 완화. 이건 또 상향 뭐 이렇게 써서 네네.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일단 완화가 된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를 꼭 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총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단순하게 봤을 때 이 10억 이상 한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 표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연말에 이제 대주주 확정 전에 그 주식을 파니까 작년에 이제 대주주 확정일 전날 개인 순매도가 1조 5천억 원어치 나왔기 때문에 그날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게 이제 개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주죠.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한번 사보겠다. 그런 취지, 그런 해석에서 이제 총선용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이제 그 대주주 확정일 전에 그 순매도를 보면 좀 몰리기는 해요. 당연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주주 지위를 갖기 싫으니까 그 10억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안전하게 한 9억 원대로 주식을 파는 거겠죠. 네. 이게 저는 제도의 디자인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대주주들이니까 조금 더 세금을 내라.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취지인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대주주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의 문제인 건데 지금은 연말에 특정일에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년 내내 50억 원어치 갖고 있다가 연말 하루 전에 팔면 저는 대주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다 이제 마지막 날 직전에 파니까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또 연초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다시 사들이니까. 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9억, LG전자 9억, 현대차 9억이면 대주주가 아니에요. 네. 또 이 사람이 또 부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도를 설계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는 방법도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비판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대주주가 세금을 내라라는 취지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정당한 것 같은데 뭐 누진 구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취지에서 그거를 그 합리적으로 짜야 되는데 이상하게 짜놓으니까 이런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 이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연말 직전에 10억 이하로 종목당 줄여놓으면서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고 그게 12월에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코스닥 막 폭락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11월에 팔아야지 하고 어떤 대주주들이 11월부터 주식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주들은 우리는 10월부터 팔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뭐 거의 9월, 10월까지도 이제 앞당겨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4분기는 사실상 어닝 쇼크도 많이 나고 뭐 연말 기다릴 것도 없고 하니까 주식도 쉬어야지 하면서 또 왜곡 현상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주식 10억 원이 아니라 전 재산이 10억 원도 안 되는 서민들에게까지도 아주 작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이 뻗치면서 오히려 서민들조차도 이 대주주 양도세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그러니까 거죠. 저는 왜 도대체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 대주주를 정리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수많은 투자자가 누가 무슨 주식을 언제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나 거래소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 잡아서 딱 기준 세워놓고 그날 10억 원 이상 가지면 대주주 이렇게 특정했던 건데 네.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얼마를 샀는지 얼마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3월에 얼마나 갖고 있고 7월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기술이 IT가 발전이 돼 있는데 이 대주주 정의할 때만 한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특정일을 기준으로 마치 장부 열어보듯이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저는 손보면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일정일에 막 매도 물량이 나오는 왜곡 현상만큼은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안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대주주에게 왜 양도소득세를 물리냐고 하면 이제 지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경영 참여 가능성에서 그 양도세 일반 투자자와는 지위가 다르다고 해서 그 세금을 물리는 걸 텐데 사실 그런 방향보다는 이게 주식시장 우리가 양도세가 없는 이유는 주식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제도를 가져온 건데 그렇죠. 지금처럼 장이 좋고 이제 이 큰 단위의 투자자들 뭐 슈퍼겜이라든지 그 대규모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올릴 때는 사실 그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를 좀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습니다. 그 8461님이 20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례인지 아니면 주변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18억 원을 갖고 있다면 2명이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한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 합산이어서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데 이제는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절세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도 제대로 못 걷는데 시장의 왜곡 현상만 남겨두면서 과연 이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반론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반론의 반론도 좀 들어보죠.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부자 감세 아니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또 이야기 분명히 나올 텐데요. 일반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가 있는 현실도 분명히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거 해당되는 분들은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네. 결국에는 한 0.05% 정도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것도 세금 깎아주자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지금 올해 뭐 세수 상황 보면 뭐 60조 원 가까이 세수 펑크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또 깎아주자는 정책을 내놓는 게 진짜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당연히 반론도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저는 이게 결국 이제 세금 더 올리자는 얘기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여야 다 안 하는 거긴 한데 결국은 전공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석 기자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든 뭐든 이름을 뭐라고 하건 간에 왜 주식시장에서 번 돈에서는 세금을 안 매깁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은 다 유리알처럼 빼가고 사업소득, 자영업자들 소득 다 빼가는데 왜 주식소득만 면세를 해주지 않는 논의 자체가 저는 문제의 출발 자체가 잘못했다. 네. 사실 이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2년 유예한다고 네. 그 법을 개정해버리면서 좀 꼬였죠 사실. 근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도 원래 23년부터 시행이 되려다가 25년으로 2년 유예가 됐는데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주식투자 양도세 전면 과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주주건 네. 네. 소액주주건 누구에게나 다 한 22%의 양도세를 걷겠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유예를 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했던 건 과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세금을 거둘 정도로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이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자갈밭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자본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의 마중물이 되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세율 물리면 차라리 미국 주식 투자하고 말지. 거기는 똑같이 기업이 이익을 100만 원 냈을 때 한국은 100만 원어치 주가가 올라갈까 말까 한데 미국은 한 200만 원어치의 그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자본이 어디로 빠져나가겠느냐.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논리가 그래도 통했던 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현재까지 상황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 이제 자본 투자에다가도 세금을 똑같이 매길 거냐. 이게 실물 투자와 좀 괴리감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의 목표 때문에 세금의 대원칙을 깨기 시작하면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낸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갖다 깨기 시작하면 세금이 굉장히 왜곡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목표를 해서 세금을 막 무리하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썼던 가장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 세금인들인데 이것도 정반대 측면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본시장 네. 활성화라는 것은 다른 그 정책적 목표는 다른 수단으로 그거를 그 시장을 부양하고 투자자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정당하게 받아야 될 세금을 안 깎아주니까 들어오세요라는 게 뭐 백번장부에서 아주 우리 시장이 초기일 때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자본시장은 성숙할 때로 성숙했잖아요. 네. 우리 주식시장 개미 투자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1,000만 명이 넘게 돈을 넣는 자본시장에 세금을 안 매긴다?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원칙일까? 이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세금을 걷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시장이 되면 그게 가장 또 이상적인 거기도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원탁의 기자들 KBS 김준범, 석민수,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또 자영업자분들도 저희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요. 특히 편의점 정말 하시기 힘들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을 애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편의점을 10개 이상 운영을 하면서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2부에서 한번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장사 고수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